입시 구조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엔지스쿨 팀의 오영탁입니다. 제가 진행자 소개를 매번 안 넣었었는데 하고 나면 항상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좀 쑥스럽지만 처음으로 넣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엔지스쿨 팀에서 대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대치 다원교육과 실행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비라는 혹시 입시 커뮤니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르비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엔지스쿨 팀도 오르비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진 상태였고 아마 학생들께서는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식 컨설팅 위주로 지금까지 누적 2,400여 명 정도 이제 상담을 했었고 7년차, 8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입시 컨설팅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는 먼저 23학년도 입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마 궁금하셨을 22학년도 상위권대학 정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핫한 이슈죠. 약대가 돌아오면서 메디컬 계열에 대한 관심도가 여느 때보다 항상 늘 있었지만 가장 높은 때라서 메디컬 입결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입시 전략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수학의 착시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과 학생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 지금 수학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통 수학 가형, 나형이 나누어져 있었을 시절에 가형의 응시인원이 약 15만 명 정도 됐었고요. 나형의 응시인원이 27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수학 가형 기준으로 15만 명 중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었느냐? 4% 계산해보면 6,000등까지죠. 그 다음에 2등급 계산해보면 11%까지니까 16,500등까지가 2등급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형 기준으로 3등급 맞으면 본인의 실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때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통합수학으로 넘어오면서 문과, 이과가 합쳐서 45만 명이 한꺼번에 같은 시험을 보게 되고 이 45만 명 중에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실제로 18,000등까지인데 이과이면서 통합수학 1등급을 받고 나면 본인의 수학 실력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에 문과 학생들이 한 명도 못 겪다고 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문과 학생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잘하는데 그거 없다고 가정했을 때 18,000등이면 가형 3등급 초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수학 1등급 간신히 컷에 맞춰서 받는 학생들이 자기 수학 실력이 심각한 줄을 몰라요. 더 심각한 거는 2등급 맞고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 옛날로 따지면 몇 등인 거죠 도대체? 15만 명 기준 49,500등이면 대략 33% 라인이고 몇 등급인지 계산하기조차도 싫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이과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의 성적을 좀 착각을 잘못하고 있고 그때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고 문과 학생들은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나형 기준으로는 옛날에 1등급 맞을 법한 친구들이 지금은 이과한테 밀려서 등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이과 학생들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댁에 계신 자제분이 통합수학에서 2등급이다. 만약에 이과이신데 이거 지금 사실 심각한 겁니다. 빨리 수학을 1등급으로 따라잡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상위권 입시를 노리신다면 100분위 기준으로 98 이상은 맞으셔야만 과거의 가형 1등급 수준에 그나마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 착시 효과 때문에 이제 이과 학생들과 문과 학생들의 좀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게다가 영어 또한 파괴력이 좀 커졌어요. 이제 영어가 1등급이 옛날에는 상대평가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4% 남짓해서 이제 동점자까지 더 주는 정도로 회의를 했었는데 2018학년도 이후부터 절대평가화되면서 도대체 몇 프로가 1등급을 받을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첫 해에는 취지대로 10% 이상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2019학년도 수능을 보던 친구들이 1등급 그냥 대충 해도 나오네 하고 공부를 안 했고 5.3% 굉장히 낮아졌죠. 5.3%는 상평 시절에도 5.3%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점자까지 넣어주면 6% 넘어가지 않는 1등급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5.3% 나왔던 2019학년도에 영어 반영비가 높았던 학교들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7.4%, 10.6%까지 갔다가 22학년도 직전 수능에서는 6.25%밖에 1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오히려 절대평가라는 이 시험 제도 때문에 내가 몇 점을 맞든지 간에 상위 4% 안에 서 있기도 하는 1등급을 받던 시험에서 무조건 90점이라는 언어수를 넘겨야 하는 1등급을 받는 시험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더 파괴력이 커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거는 2등급까지 쳐보면 22%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맞는 데는 괜찮은데 1등급 맞기는 어려운 시험으로 영어 시험의 경성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영어를 끼워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로 인해서 또한 수시 2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게 오히려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에게 더 체감이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영어 반영비가 높았던 학교들의 평가에 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019학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대 영문 영교, 연대 영문, 중앙대 영어교육학, 한양대 영문 영교 전부 다 영어 관련 과들이 다 완전히 입결이 박살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절대평가인데 영어 1등급을 못 맞은 학생이 전국에 94.7%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5.3% 받은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전부 다 정시로 대학을 갈 이유도 없죠. 절반 정도는 이미 수시로 대학 갔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정시 시장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2.65%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대다수의 97% 이상의 학생들이 대다수가 영어 1등급이 아닌데 내가 수능 영어 2등급 맞고 과연 영어 선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영문, 영교가 모두 다 펑크가 나는 이런 현상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영어가 굉장히 파괴력이 크고 이따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영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갈 때 강점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더 늘리는 추세가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1등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 넘어올 때 정시 모집 인원이 한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안 보실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주도한 학교는 고려대죠. 고려대학교가 정시에서 673명이 늘어났었고요. 실제로는 2월 인원까지 합치면 700명 이상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면 고려대학교가 교육부말을 엄청 안 듣다가 20%밖에 안 뽑았어요. 전체 인원의 20%만 정시를 뽑다가 40%까지 늘려라라는 이 정책을 한 번에 그냥 맞추다 보니까 2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700명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22학년도, 23학년도 넘어갈 때도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23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수능을 보시는 친구들이 23학번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학교는 전년에 979명이었던 정시 인원이 1413명까지, 연세대학교도 소폭 증가, 고려대학교도 또 늘어나서 1709명까지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그냥 수시 2월 되는 인원 빼고 정시 인원이 2023학년도에는 4761명으로 전년 대비 800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이제부터 준비를 하실 부분들은 이미 내가 받아놓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시험을 봐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정시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시를 해보고 안 되면 정시를 하는 게 맞죠. 그건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옛날처럼 정시가 20%, 25%밖에 안 뽑혀서 아무리 내가 수능을 잘 본다고 해도 일단 들어간 문 자체가 좁은 시절은 이제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매년 이 추세는 조금씩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22학년도 이후에 이제 약학대학 유명제 모집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정시에 대한 좀 관심도도 더 늘어난 건데요. 22학년도 이미 지나간 22학년도에는 수시 948명, 정시 783명 정도를 약학대학에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합치면 되게 많은 자리가 1,700자리 정도 되죠. 이 1,700자리가 상위권에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고3들도 보시면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전부 다 이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미 자기가 중3 때 내가 고3 때가 되면 약대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고등학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과 순위 현상이 좀 심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부하기 안 좋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고요. 올해는 더 많이 뽑아서 1,122명 수시에서 정시에서 823명 대략 한 1,950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21학년도 대비 1,950명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주로 화학생명 베이스로 생기부를 꾸며놨던 친구들이 상위권 학교의 생명공학과, 화학과 등을 갈 필요가 없이 약대로 빠지는 현상이 좀 생겼고 정시에서는 한의대, 수의대도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의치 약한 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여전히 의치한 약수인 건 맞지만 지방대, 한의대, 수의대를 가지 않고 서울권 약대를 가는 친구들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상위권 공대를 지원할 수 있었던 학생들도 약대로 빠지는 현상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22학년도 정시, 수시에서의 좀 입시의 약간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 솔립 현상이 이로 인해서 더 심화되었고 문과 상위권 학생 수는 이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약간 자존심 하실 수 있는데 문과 학생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문과에서 약간 무주공산처럼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22학년도 기준으로 정시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 안에 상위권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내가 좀 좋은 학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드리면 미적분 선택자와 기하 선택자 이게 뭐 이 중에 물론 약간 이상한 문과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죠. 자기는 뭐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하겠다 있을 수 있지만 약간 무시하고 총 20만 7,788명 정도가 미적분 더하기 기하로 수능을 응시를 했고 상위권 입시를 따질 때의 수시 입학률을 저희가 50% 정도 가정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수시 인원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전국 대학 200개를 다 더해보면 더 높지만 상위권 학교의 수시 반영 비율, 수시 그 모집 비율은 대략 50%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정시 시장에 남는 인원을 추산해보면 약 10만 4천 명 정도가 남고 의치한 대학수 다 더해보면 2,740명, 스카이 1,740명에서 4,480명 정도를 스카이 메디컬에서 정시로 선발해줍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상위 4.31%이네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4.3%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아마 이 장표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2학년도 서영고 주요학과의 입결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서울대학교가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3.2%대까지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약간 특이한 점은 보시면 이제 병역명제를 저희가 문이과를 통합으로 요새는 선발하니까 같이 장표에 넣어놨는데 컴퓨터공학과 등등의 인기과들이 항상 1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연고대를 좀 같이 보셔도 고대는 반도체공학과가 뭐 유달리 좀 높게 나왔지만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등은 좀 좋은 학과들이 항상 뭐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순서대로 배열이 되지 않고 있고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우리가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입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표에서 사실 이해해 주실 부분은요. 학교마다 매년 똑같이 어느 과가 뭐 꼴찌를 하고 어느 과가 1등을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3% 이내에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 학생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의 인기 있는 과 정도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가는 데도 심지어 뭐 상위 한 1%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를 가실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네, 고려대학교는 작년에 컴퓨터공학과가 꼴찌를 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과들이 항상 1등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현상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기과들이 항상 이렇게 꼴찌를 하는 경향이 생기느냐? 21학년도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분명했는데 서양고 컴퓨터공학과가 다 꼴찌였죠. 네, 서양고 컴퓨터공학과 다 꼴찌고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기계는 그래도 좀 살아남았고 반도체공학과, 연세대 반도체공학과 또 꼴찌했고 그 다음에 고려대도 신소재공학, 그래도 학생들이 좀 선호할 만한 좋은 공대인데 꼴찌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매년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입결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데는 총 3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적인 요소, 그 해 수능의 난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 수능이 좀 어려웠다. 그럼 학생들이 자기 점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2학년도 수능도 그랬었죠. 수험생 숫자 당연히 중요하죠. 거시적으로 수험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총자원은 그대로 거의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환경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시 모집 민원도 비슷한 내용이고 모집군이 중복되는 바람에 동시에 지원을 하지 못해서 환경적으로 입결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저희는 그 다음에 40%죠. 환경적 요소는 사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차치하고 심리적 요소와 통계적 요소가 30%대 70%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나다군 3장을 쓰면 한 장 정도만 안정적으로 쓰고 2장을 다 소위 말하는 스나이핑, 상향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올해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인기학과 쏠림, 뭐 반도체공, 그 다음에 컴퓨터공 이런 거 많이 쏠리긴 하죠. 근데도 이제 꼴찌한 이유는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 단수를 고려해서 1학기 끝나고 휴학이 안 되는 학교를 안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누적 백분위 추정이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점수가 몇 퍼센트의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 그대로 추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평가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1등부터 45만 등까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예를 들어 서울대식, 연세대식 뭐 이렇게 학교별로 환산 점수라는 걸 따졌을 때 우리 학생이 실제로 몇 등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설기관에서 추정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통계적 추정이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점 맞은 친구들이 뭐 올해 100명 있다.
근데 이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미 수시로 붙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50명 정도만 수시로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니까 그렇다면 실제로는 내가 100점 맞은 학생이 이 중에 99명이 이미 대학을 가버려서 내가 이제 마이너스 1점이에요. 딱 전체에서 한 1점 그거거든요. 전체에서 2점짜리 하나만 틀린 학생이 나는 101등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101등이 아니라 실제로는 2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추정치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7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영비의 유불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쓸 수 있는 대학, 못 쓰는 대학이 수능장에서 OMR 카드 딱 내는 순간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집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연세대, 고려대 반영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연세대학교는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편이고, 고려대학교는 영어를 반영 덜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상위권 학교 중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20%밖에 반영을 안 하고 국어수 한 80%못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그 반영비를 굉장히 다르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딱 OMR 카드 제출하는 순간 너는 연대는 쓰지도 못하고 고대는 무조건 갈 수 있어.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 요소들이 입결의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입결이라는 게 형성되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 아파트, 일산도 장난 아니죠. 일산 아파트 비쌉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점수는 부동산으로 비교하자면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예요. 네, 호가입니다. 호가가 높은데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점수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이치이고, 이 호가가 높았던 과가 실거래가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는 과들은 호가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나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 집주인은요, 자기 호가를 불러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팔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와도 30분 뽑기를 했으면 30분까지 뽑아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호가가 높은데 실거래가가 낮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동산으로 설명드리는 게 지금까지 이해도가 가장 못 받고 와서 무서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죠. 부동산은 수요 계속 늘어나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해서라도 인구는 주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공급은 그대로예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입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서울대 가는데 무조건이 기준 3.2%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학령 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입결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영향 미치는 부분이 이건데, 그럼 아까 도대체 21학년도에는 왜 컴퓨터가 박살이 났고 22학년도에도 고대 컴퓨터, 그 다음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 이런 데 왜 박살이 났느냐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갖고 왔는데요. 단순화해서 호가 기준으로 컴퓨터 공부터 우리 학교의 모든 학과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쵸? 요즘은 전화기 컴이 아니라 컴전화기이기 때문에 의대 빼고 공대끼리 사회를 하면 컴전화기하고 도시공, 건축공이 제일 꼴찌입니다. 문과로 따지면 경영경제, 정외행정, 맨 끝에 신학 이런 거. 그래서 신학과, 불교학과, 신학과, 자 이런데, 자 만약에 우리 학생께서 89점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지원을 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미 컴퓨터공 박살났다는 얘기를 다 해보았기 때문에 컴퓨터공이 답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89점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어디를 지원을 할까요? 90점짜리를 지원합니다. 그쵸? 내가 89점이고 내가 바로 위에 딱 1점만 빠져주면 내가 순서를 받을 수 있는 이 90점인 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모의 지원 기관 이런 데에서 89점을 들고 여기다가 지원을 하면 그래도 너 한 40%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100점인 데가 지원을 하면 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이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89점과 90점을 쓰면 절대로 못 써요. 왜냐? 91점이었던 학생이 나중에 쫄리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쵸? 그 다음에 89.9는 어디를 썼을까요? 0.1은 빠지겠지라면서 여기 붙어있죠. 90점인 저 말석학과, 저희가 이제 끝자리 학과라고 부르는 저 학과는 항상 뚜껑을 열어보면 꼴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1에서 내려오는 학생들과 89.9, 우리보다 0.9점 높은 학생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점인 과에 컴퓨터공학과에는 그럼 누가 와 있을까? 101, 102, 103 당연히 있겠죠. 자, 여기를 연세대 컴퓨터공학과라고 가정을 해보면 101, 102, 103은 누굴까요? 연컴 잡고 서울대 쓰는 애들. 그쵸? 100점, 100점도 있겠죠. 99.5는 어디를 쓸까요? 컴퓨터공학과 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입시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이고 99.5면 저 컴공 빼고는 다 갈 수 있으니까 컴공을 쓰고 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보시면 내가 컴공만 포기하면 연세대학교에 모든 걸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컴공을 쓰고 죽는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100점에 걸려있는 이과에는 99.9부터 99.0까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겠죠? 이 친구들 다 어디 가면 돼요? 전자과 가면 되잖아요. 여기는 98.9부터 98.0까지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다가 다만 여기에는 89.9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가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총알로 쏴봐야 뚫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나이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멀리서 쏜다는 거잖아요. 멀리서 쏘면 방향을 맞게 쏴도 뚫리질 않는 소용이 없는 거라 이 건축공을 쓰시는 학생들이 제일 바보고요. 그래서 89점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를 써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인데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대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처럼 컴퓨터공학과든 높은 과들이 이제 제일 그 하위 입결을 형성을 한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문과에서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22학년도 기준으로 경영 경제가 음통보다 낮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만 이제 잘 지켰고 경제, 그 다음에 뭐 농경제 사실은 이런 그 주요 학과들이 실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랑 똑같은 선호도대로 배열되지는 않는 모습이 아까 그 원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도 제가 경영이랑 통계만 넣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고대가 경영이 꼴찌였어요. 경제가 경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21학년도에 이게 좀 더 심했는데 좀 유명했던 사례죠. 서울대 경제학과 펑크,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펑크. 2021학년도 연세대 경영학과 펑크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신학한테 졌습니다. 신학과한테 졌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신학과 애들이 항상 뭐라고 하느냐, 뭐 경영학과 맨날 신학과한테 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쓴다는 거는 이 학생이 가나다군 포트폴리오를 썼을 때 연세대 신학과가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학과라는 뜻이에요. 신학과를 가더라도 나는 연세대를 지키겠다. 연세대 경영을 쓴 애들은 누굴까요? 연경 잡고 서울대 쓴 애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바퀴 쫙 빠져나가고 나면 경영학과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매년 경영학과가 펑크난 건 아니었죠.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이런 그러니까 상위권 학과에서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4학년도 이후부터 이제 23학년도 사실 올해도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서울대 가기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만약에 지금 23학년도에서 서울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굉장히 현명하신 겁니다. 24학년도부터 특과목 필수 응시가 폐지되죠.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서울대 표현에 따르자면 응시 조합 허용이거든요. 원과목 2개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근데 사실은 특과목 포기한 거예요. 왜냐? 투를 선택하는 인원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합쳐서 25,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서울대학교가 3.2% 이내만 되면 서울대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투를 안 한 친구들은 수능날 대박이 나도 서울대를 지원 자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풀 자체가 굉장히 옅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대박나서 서울대를 쓰는 애들 자체가 그게 지원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수요가 뒷받침이 안 돼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24학년도에 특과목 필수가 폐지되는데 23학년도에는 그럼 왜 이게 영향을 받느냐? 자, 요즘 학생들 약간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고등학교 4학년까지 다닐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특히 상위권 입시, 메디컬 준비하고 뭐 서울대 준비하고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내신 열심히 잘 챙겨서 수시로 승부 봐보고 안 되면 4학년 때 수능을 못 가겠다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24학년도부터 특과목 필수 응시가 폐지되는데 23학년도에 굳이 마지막 특과목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지원을 한다? 이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한 우주공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시 약간 이거는 역사적 특징인데 마지막 해에는 항상 박살이 났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생 시절인데 2008년에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구체적으로 전환이 됐죠. 서울 법대 마지막 학번이 08학번입니다. 그 해 서울대에서 꼴찌 학과가 법학과였어요. 이거는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사실 그거를 그렇게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서울대 법대 순혈주의
그 서울대 법대 마지막 타이틀을 딸 수 있는 학생들이 그 08학번인데 왜 08학번 법대가 꼴찌였을까?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의 마지막 해는 항상 박살이 난다. 23학년도 저는 약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24학년도 혹시 이제 고2 있으실 수 있으니까 24학년도에는 그러면 과연 투를 해야 되느냐? 가산점 3점, 5점 요 숫자에 좀 집중을 하셔서 꼭 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유튜브에 보면 응시자 5점 가산점이 되게 크다. 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약간 헛소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투를 하는 순간 그 학생의 100분이면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투 학생들 중에 제일 극단적인 예로 물투가 2,500명 미만으로 보거든요. 전국의 1등급이 100명이죠. 요 강신 안에 다 들어옵니다. 전국 1등급을 여기다 다 모을 수 있어요. 과연 그 과목을 해서 우리가 100분의 96 이상을 맞을 수 있다고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미 박살이 난 거를 가산점으로 곱해줘 봐야 겨우 손해가 없어지는 정도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이미 보고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수강업 필수 동시를 이제 안 할게요. 포기했어요. 저희 주식 뭐 이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응이라고 쓰고 가산점이라는 내용을 붙여놓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 23학년도에는 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대 가기 쉬워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의예과 분별 조합이 가나분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21학년도 아까 상태는 이 두 개가 뒤집혀 있었고요. 그래서 요 22학년도 이후부터는 나군의 이제 서울대를 필두로 경희, 이화, 중앙이 있고 가군의 주요 그 메이저 의대들이 다 있죠. 연타, 성울, 고한. 그다음에 다군에는 인하대. 그리고 다군에 제가 잠깐 하나 빼먹은 게 아주대가 이제 다군에 있어요. 원래 아주대가 다군의 형태자였는데 인하대한테 형태자를 넘겨주고 가군으로 옮겼어요. 왜 그랬냐? 제가 봤을 땐 이국종 교수님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인기가 하도 좋으니까 우리 이제 다군에 안 있어도 되고 가군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옮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인원수로 따져보면 요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또 빼먹었네요. 자, 서울대 나군에서 그냥 전국 상위 30등까지 선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4, 15, 10, 37, 25, 64명을 가군에서 주요 의대들이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경희, 이화, 중앙, 인하 이렇게 있고요. 보통 학생들이 그래서 조합을 해서 쓸 때는 연성, 울카, 고에서 하나를 잡고 서울대를 쓰고 그 다음에 경희, 이화, 중앙에서 하나를 잡고 메이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의예과 입결인데요. 사실 약간 수정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학생이 저희한테 카운팅이 아직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잠정적인 입결인데요. 서울대 단연 압도적 1등입니다. 0.05% 이내에 들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울산 연세 성균관이 이제 그 가군에서의 이제 탑급을 형성하고 있고 고대 한양대 카톨릭대 아주대 경상대가 좀 많이 약진을 했죠. 나군에서는 중앙 한림, 경희 가천 부산, 건국 순으로 이어지고 가군에서는 단연 인하가 1등이고 순천향, 대구가 클릭, 단국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순서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냥 요 끝선만 봐주시면 돼요. 1%. 의대를 가는데 그러면 몇 등을 들어야 되느냐? 그냥 전국 상위 1% 내면 의대에 무조건 자리는 하나 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으나 의사가 되는 건 지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21학년도에는 한 1.2%, 1.3%대까지 뚫리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전남대가 1.3%까지 뚫렸었고요. 저거는 실제로는 전남대 치대랑 같은 입결이었어요. 그래서 전남대가 좀 기록적인 평가가 났었고 이제 이때 당시에 나군의 연세대학교의 입결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이유는 수강목 때문입니다. 수강목을 하면 그 학생의 100분의 1도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연세대가 위에 그래서 성과 고업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 상위권 입결에서의 제일 주요한 변화는 이거였어요. 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연세대학교가 의과대학 선발 방식에서 10% 면접을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면접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특수 페일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상한 애인가 괜찮은 애인가 이거만 봤는데 이제는 10%를 재신문 기반 플러스 인덕상 면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MMI 면접이라고 하는 그 수시에서 MMI 면접 비슷한 거를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효과가 서울대 입결에서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거 21학년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21학년도 당시 기준으로는 서울대를 가군에 쓰는 친구들이 나군에서 전부 다 연세대를 썼어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서울대학교 합격자 표본 1등부터 30등까지 다 갖고 봅니다. 1등부터 10등권까지 안에 카톨릭대 의대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연세대를 썼죠. 그 다음에
20등권까지 해도 연세대학교가 하나, 뭐 둘, 셋, 넷 친구는 여기 떨어지고 서울대에 붙었죠. 아마 특강 때문일 거예요. 5명이 연세대를 썼습니다. 20등권까지. 그러니까 총 15명 정도가 연세대 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0등권까지에서만 카톨릭대 선진학교가 많이 등장을 하는 모습이 21학년도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2학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1등부터 10등권 안에 카톨릭대가 하나, 둘, 셋, 4명, 여기까지 5명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서울대를 지원을 할 법한 정도의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울대를 가나 보내고 싶었으니까 나중에 서울대를 쓰기 위해서 가분수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10%의 면접 반영 때문에 내가 혹시나 메이저의대 하나를 놓칠 확률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를 쓰지 않고 카톨릭대를 쓰는 비율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입결을 보시다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장표에도 울산 다음에 제가 연세대를 썼었죠.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연세대학교가 이제 망했나? 가 아닙니다. 세브란스는 두 번 하고요. 그게 아니라 연세대학교를 10%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입결이 좀 낮아지는 현상이 생겼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는 올해 입시를 하기 전에 이 현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스나이핑은 연세대를 했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보통 나군의 경위 주방을 잡고 이제 뭐 가분했을 때 연세대를 써보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도를 했는데 20등권까지를 보셔도 카톨릭대가 좀 많죠. 여기서부터 연세대 몇 번 등장하고 고대. 이제 옛날에는 서울대 쓰는 친구들이 고대를 쓰고 서울대를 쓰는 일이 잘 없었어요. 이제 고대 의대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있죠. 이제 고대가 서울대랑 같이 쓰는 학교가 됐다. 그런데 뭐 그건 사실 쓸데없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붙으면 서울대 가니까 네, 고대의 추합이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연세대학교가 예년에 보시던 입결표와는 다르게 조금 낮아 보이는 이유가 이 10% 때문이고 요걸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 수시에서 MMI 면접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정시 전형을 노릴 만한 여지가 생긴 거죠. 물성, 가고 요 중에서 메이저를 골라야 될 것 했던 친구들이 MMI 준비가 좀 자신 있게 돼 있다면 자신 있게 연세대를 썼을 때 합격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점이 상위권 의대에서의 시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셔도 예전에는 연세대가 아까 15명 이상이었잖아요. 서울대 쓰는 친구들 중에서 별로 없죠. 다 계산해봐야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10명은 또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올해 의대에서 제일 큰 이슈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환산점수로 보셨을 때는 도대체 이게 몇 점 맞아야 서울대 의대를 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초합 끄트머리권이죠. 네, 27등권 학생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온 건데요. 화작 선택 기준으로 국어 145점, 그러니까 2개 틀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하나 틀려도 됩니다. 서울대 의대인데도 수학 하나 틀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원, G2 선택을 해서 G2도 7점씩 틀렸으면 그래도 틀린 만큼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생원도 뭐 하나 틀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토탈 개수로 따졌을 때 국어 2개, 수학 하나, 한국에서 하나, 둘, 셋 정도 6개까지 틀려도 이게 이제 수학을 100점을 맞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96점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를 더 잘 봐야 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은 필러 문제 하나를 그냥 아예 애초에 버리고 96점을 맞는 전략으로 봐도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화작에서 화작 선택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문제까지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게 이 작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치대 하는데 약대 얘기를 조금 드리면 뭐 치대에서 서울대 치대가 이제 좀 많이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에서는 서울대 약대가 1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니던 거라 개인적으로 되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는 약대가 치대를 이길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선언을 했었어요. 그 마지막에 이 결과 확인해 볼 때 되게 쫄렸죠. 틀렸을까 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서울대 약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여학생들입니다. 보통. 서울대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남학생들이에요. 그럼 서울대 치대를 잡아놓고 다른 의대가 되면 의대를 어지간하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학생들은 서울대 약대를 지원을 할 때 나 서울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약대를 지원을 해놓고 지방 치대들도 안 갑니다. 저는 이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약대 끄트머리랑 봐주시면 2.5%대까지가 약대를 갑니다. 생각보다 약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좀 입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여대 위주로 하위권 약대들이 형성이 되기는 했지만 2.5%대면 아까 보셨던 연고대의 주요과들과 좀 겹치는 부분 정도 되죠. 그래서 약대를 가실 때 필요한 점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한의대는 여전히 굳건하게
치대 끝자락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까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의치 약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끝자리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한의대가 그래도 의치 한약수의 순서는 지켰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서울대 치대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치대 추합권에서 보시면 나군의 서울대 치대 추합하는 학생들 전부 다 어때요? 인제대 의대, 한양의 연세대 의.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설치를 하나 써놓고 싶었던 것 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남이 이 친구도 아마 붙었을 거고, 경상국립대, 경상대 의대까지도 추합을 했죠. 그러니까 추합 끝선까지가 의대 추합권이랑 대충 비슷해지고 서울대 치대를 붙고 나서도 이런 의대가 돼주면 전부 다 빠져주기 때문에 치대의 입결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약대 끄트머리선까지 봐주시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의대를 써보는데 안 될 점수를 쓰거나 치대를 써봤는데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서울대 의대, 서울대학교랑 성대학교를 같이 쓰는 건 당연히 서울대를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 의대 정도를 추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어디를 등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약대를 쓰는 친구들은 보통 약대를 쓰는 경향들이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서울대 약대에서는 빠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드러나고,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대 약대의 끝점수가 413.3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서울대 치대는 410.8이었어요. 무려 2.5점이나 약대가 치대를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대만 이런 거고요. 절대로 다른 약대들 모두가 아무리 좋은 약대라고 해도 치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약대가 처음 돌아오면서 도대체 약대가 어느 자리까지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예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다. 여전히 치대가 이기는 하고 다만 서울대 약대 하나만 서울대 치대를 이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랑 약대권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하신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틀린 만큼 틀려도 됩니다. 미적 2개 틀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작 14점, 필름 14점어치니까 대략 한 4문제 정도 틀려도 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치대와 약대를 내가 그냥 문구수고 들어갈 수 있고 의대는 못 가는 정도 점수가 이 정도다.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국어에서 한 4문제, 그 다음에 수학 2문제,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그러니까 총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 정도를 틀리는 학생들이 이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직관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8개에서 10개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 번에서 몰빵해서 틀리시면 안 되죠. 네, 수학에서 10개를 틀리시면 안 되고 수학은 2개 이내로는 막아주셔야 돼요. 수학은 원점수 기준으로 92점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국어는 한 90점 정도를 막아주시면 메디컬 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92점은 간단해요. 간단하진 않죠. 하지만 명확합니다. 22번이랑 30번을 안 푸시면 돼요. 네, 중간 논의를 해보면 킬러 문제 꼭 풀어야 될까? 저는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킬러도 4점이고요. 킬러 문제 하나에 15점이 몇 점 되어 있다. 그럼 풀어야죠. 근데 얘도 4점이고 걸어려는 킬러도 중킬러도 4점이면 걔를 맞고 얘를 틀리는 게 훨씬 가성비 높은 시험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어 강점 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고대가 옛날에 1등급에서 강점 폭이 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1점씩 갔거든요. 1점. 1357 이게 갔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는 3년 92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2등으로 3등급까지 넘어가면요. 6점 깎이면 필러 문제 하나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사 제외하고 1등급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이 영어예요.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4%가 내 앞에서 끊기면 끝나잖아요. 근데 영어는 내가 90점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니까 요거 확보를 좀 꼭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어생을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영어 얘기는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 대한 전국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시간 관리랑 암기량 관리인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려서 지금 지구과학 1 하시는 분 혹시 다른 분 계시나요? 지원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그죠? 감사합니다. 지구과학 1은 지금 외워서 6평 때 시험을 잘 봐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지금의 지구과학 1은 뭐냐? 지질학 플러스 대기과학에 가깝죠. 옛날에는 천문학이 많았는데 요즘 천문학에서 천체 파트가 아예 지수로 빠져나가면서 G1이 사실상 암기 과목에 근접해 있어요. 그럼 이게 휘발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암기를 해봤자 어차피 260일 정도 남았나요, 점수능이?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외우고 있으면 과연 6평 때 내가 시험을 잘 봤다라는 뿌듯함 하나만 남는 거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지금 하나씩 막 연표 보면서 다 외워봤자 그때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6평을 보실 때 말하자면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이거 신경 쓰시는 거고, 만약에 물리원을 하시는 분들은 물리원도 좀 신경 써보는 게 좋긴 하죠. 물리원 같은 경우는 거의 수학에 가까우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지켰다가 6평 지나고 나서 외우기 시작하셔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부분들 좀 각자 학생의 성향에 맞게 정복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그리고 특히나 좀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세게 걸려있는 고대 같은 거를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6평 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얘기들이 요 네 줄로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